반갑습니다. 자, 이게 서울에서 그 대종사님이 해주신 법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대종경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기타 해서 거의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놓은 그 법설이 거의 90개가 넘어요. 91개 이 정도 올려놔 있는데 더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나갈 대목은 제가 이 목차를 보면 8쪽, 이 교재 8쪽, 그러면 경성 기원의 법문순례 해가지고 6파트를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5번째로 나누어인 남산 및 경성 시가지에서 이 부분을 나갈 거예요. 그 법설을 왜 봐야 되는가? 우리가 현재 하나의 지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성적지를 순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문화기행 같이 접근하면 저희들 생명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대종사님의 그 법문을 하신 그 안목을 이해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깨달음으로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순례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문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교재 68쪽에 제가 짧게 써놨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시대 상황이 물질개벽의 시대인데, 그 물질개벽 그때 조선사회에서 가장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서울, 경성이었어요. 그 경성에서 어떻게 정신개벽의 과정으로 나갈지, 정신개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그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그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신개벽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일원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 사요, 사막, 팔조가 바로 정신개벽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행보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속에서 대종사님이 꿈꿨던 그 정신개벽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승하고 내가 실천해 볼 것인가라는 고민이 성적지 순례, 특히 서울 성적지라도 서울 성적지에서 더 구체적인 그 과정이 내 가슴에 와줘야 돼. 그래서 제가 문학적으로 그냥 소태산 대종사 나에게 오시네, 이런 말을, 나에게 오신다, 이 내용은 사실은 법문이 오는 거고요. 법문을 통해서 그 현장 통해서 법문이 오고 그것이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를 해놓고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현재 교단적으로 숙제입니다. 숙제. 서울 성적지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올해가 지금 백준이 세간디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익산총구 건설 100주년이고 그와 연동돼서 만덕산 수양을 하신 것이 100주년이 오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대종사님께서 익산총구 건설이 진행이 되기도 전에 서울에 오신 100주년이에요. 어찌 보면 1번이 서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 1번, 2번 따질 일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자, 대종사님이 처음에 딱 오셨어요. 서울에. 어떻게 해요? 칙칙폭폭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옛날에 그 열차 연기 품고 가면은 열차 따라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걸 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오전에 이리역에서 출발하면
지금 서울, 그때는 구경성역이죠. 구경성역에 도착하면 거의 오후가 되는, 뭐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렇게 많이 걸리는 시간을 두고 한강철교를 건너서, 그래서 우리는요, 한강철교를 건널 때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대종사님이 이 한강철교를 건너시면서 어떠한 포부와 경륜을 펼치시고 기대하시고 오셨는가를 우리가 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한강철도 건널 때마다 그 생각을 번뜩번뜩 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일명 남대문 정거장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으로는 경성역이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구경성역, 여기에 발을 디디시는 대종사님께서 딱 디디시면, 우리가 지금 남대문 정거장에서 내려서 태평여관에서 하루를 머무신다고 하는데, 태평양 위치를 지금 저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대충 짐작은 해도 그래도 더 공간을 좁혀서 거기를 지나가면은 그 숭례문을 보게 돼요. 보시게 되죠. 이게 사대문, 우리가 사대문이라는 게 지금 현재 경성역이 지금 사대문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사대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사대문 안으로. 그때 사대문 안으로 쭉 들어가시는 그때 이 숭례문을 보고 대종사님이 어떤 포부가 계셨을 거예요. 아, 서울에 가시는데 포부가 계셨겠죠. 누굴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최도화 선진의 그 안내에 의해서 박사시화라는 인물과 뭐 그걸 통해서 어떤 인연을 만나러 지금 가시는 그 길인데, 여기서 사대문을 보고 사대문에 대한 그때 하신 법설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지금 사대문이 아니라 그 숭례문을 보신 그 법설이 있어요. 그 법설을 통해서 그 대도사님이 첫 발을 그 서울에 내딛고 숭례문을 보시고 어떠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특히 서울에 들어와셔서 무엇을 하고 어떤 포부와 경륜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라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도사님 첫 발을 띨 때 어떠한 포부와 경륜을 가졌을까? 이게 교재 250쪽 보세요. 250쪽 펴보세요. 여기 보면 숭례문과 단주노름 해서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좀 읽어보면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 3월 30일,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하죠. 3월 30일. 우리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3월 30일. 3월 30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남동 해관 건축이 언제 하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3일. 그러니까 3월 30일과 11월 3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사축이제는 아닌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사축이제 같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3월 30일, 11월 3일 기억하세요. 자, 3월 30일에 숭례문을 보시고, 이게 숭례문, 자, 오셔가지고 거기 쭉 가면 숭례문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보이기도 하고 좀 한번 보게 돼요. 또 서울을 들어가시잖아요. 그 태평양 하루 머무시고 서울을 들어가시면 그때 숭례문을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그 숭례문을 보시면서 느꼈던 그 포부를 원기 15년, 1930년 음력 5월 25일 밤에 대흥사님께서 법설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250쪽, 이 교재 250쪽, 서울을 품다 교재 250쪽 보면은 내용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호, 그러니까 1930년입니다. 5월 25일 밤, 소태산 대종사는 물으시기를 강선생, 이게 강경상 선생이죠. 강 선생이 한일합방 전에 모든 제자를 데리고 경성, 서울이죠. 경성에 가시서
남대문은 숭례문이죠. 숭례문에 뚜렷이 써 붙이기를 천자부회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천자부회상을 하였다 하니 너희들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한자 뜻으로 이걸 잘 풀어내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호춘은 이호춘 선진입니다. 우리 그 대종경이 등장하죠. 이분이 범사님 아버님, 이공전 아버님입니다. 호춘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하신 조선이 일본과 합방, 그러니까 일제에서 강점된다는 거죠. 합방된다는 말이니라. 이 세상은 요순 우탕할 때 요우 아들 단주를 해원하는 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원 한번 나왔어요. 해원. 이 말에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는데 해원이 한번 나왔어요. 요가 단주의 자격을 보시고 순의 자격을 보시와 요와 순을 딱 보니까 순이 정치 지도자로 더 맞다는 거예요. 보시다 자격을 따라 순에게는 치권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치권은 뭐예요? 정치의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단주에게는 신선의 바둑판을 주셨건만은,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이 종교라는 게 지금 개념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도덕사업. 지금 뭐 명상, 뭐 수행, 뭐 모든 것, 이런 그 정신적 작업을 다 말한 그 신선의 바둑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셨건만은 단주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원한을 품었느니라. 아까 해원하고 원한하고 지금 대응되죠? 참으로 알고 보면 단주에게는 시방세계 전체를 다 주시고 순에게는 일국 한나라에 제한하여 주셨으며 일만음을 주셨건만, 정치는 일이 많다는 거죠. 단주가 그 진미 참뜻 참맛을 모르고 그 부친께 자기 아들을 두고 외인에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권력을 주지 왜 외인에게 위를 전하는가 하고 원한을 두었다 하나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도, 그런데 옛날에 그랬듯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인 이 시대도 그와 같나니 구한말의 정치와 비교할 때 저 사람들은 일본이 지금 입헌군주제 해가지고 했던 그 정치가 몇 배 이상 낫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대종사님 판단도요. 그 뭐죠, 왕정보다는 입헌군주제가 그래도 낫다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죠. 자, 우리는 치권, 이게 정치죠. 치권은 저들에게 우선 주고, 이제 우선 맡긴다는 개념이 나와요. 우선 주고, 단주노름이 아까 여기 표현하기는 신선의 바둑판이라고 했어요. 이게 종교예요, 지금. 일 없는 신선노름을 하여 걸림없는 도덕사업, 여기 이제 등장했습니다. 걸림없는 도덕사업을 하니 그 안이 좋은가? 옛날 서가세조는 받은 위를 내던지시고 바둑판을 쥐고 유성 출가를 하지 아니하였는가? 여기서 바둑판이라는 것은 일 없는 신선노름, 뭐라고 할까, 그 깨달음의 그 도덕 세계를 말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 때문에 변지 서역 인도국 정반왕이 전 세계에 드러나지 아니하였는가? 아버지까지 다 그 정반왕이 서가모니 부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까지 드러났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명심하라. 이 시대는 정신을 온전히 가져 일심이 주장되는 시대이다. 너희는 걸림없는 성신, 그러니까 이게 성신이 뭐예요? 별이잖아요. 지도자, 지도인 이런 거 말할 거예요. 걸림없는 성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항상 국물 노래를 불러라. 나무아미타불은 곧 궁울이니라. 이게 지금 원강에 그 실려 있는 내용인데, 이호춘 선진에 의해서 이렇게 실린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궁울이라는 말이 나오죠. 궁울.
사실은 국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팔 두 개가 이렇게 뭉친 것은 무국이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태극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을이죠. 이게 을.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무국이고 한편으로는 태극이다 해서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국은 어 우리 일원상의 진리에 보면 진공묘유의 조화가 나오는데 진공하고 이렇게 관계되고 태극은 묘하게 있는 묘유라고 해서 어쨌든 이게 일원상의 다른 표현입니다. 일원상 진리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쭉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일단은 일제시대를 어떻게 보냐면은 일제한테 잠시 맡겨놓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꼴못 씁니다. 그 머슴 중에, 예, 뭐 그런 그 논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 놓고 우리는 뭘 하자. 그러면 도덕 사업을 하자. 조선은 도덕 사업을,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돼 가냐면은, 발전이 아니라 전개돼 가냐면은,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 발전돼 갑니다. 그러니까 포부가 뭐예요? 숭례문을 딱 보시고 이 조선 땅을 세계의 정신의 지도국으로 가꾸어 가고 도덕의 부모국으로 가꾸어 가겠다. 대종사님 표현은 처음에 종교의 부모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쭉쭉쭉 가면서 이제 도덕의 부모국으로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도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도덕. 대종사님 쓰신 도덕은요, 우리가 지금 윤리도덕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언어부터 큰일 납니다. 잘못 사용되면. 이 말은 바로 도는 지급으로 발음하면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덕은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힘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걸 대종사님이 쓰신 용례로 사용을 해야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규범, 뭐 윤리, 뭐 이런 개념으로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을 대종사님의 어찌 보면 모국이죠. 이 땅을 도덕, 그러니까 진리가 구현되는 땅으로 그리고 세계의 진리를 인도하는 어떠한 그러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게 꿈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제가 단도직입 말할게요. 당신이 내놓은 이 교법이 이 땅에서 내놓은 이런 쌍의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교법으로 도덕 사업에 기치를 들고 이것으로 세계의 세계의 정신을 이끌어가겠다. 이끌어가는 그러한 곳으로 가꾸어 가겠다는 꿈을 꾸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요. 접속돼야 돼요. 접속되지 않으면 이런 쌍 진리를 봐도 우리가 몸이 꿈틀거리질 않아요.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을 놓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막 하면 그냥 누군가 해야 될 것. 별로 내가 이걸 하면서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꿈틀거리지 않아요. 사막팔조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숭례문에서 대종사님이 그 꿈꿨던 포부와 경륜을 내가 이 현장을 방문하고 하면서 그것이 나하고 연락이 돼야 돼. 교감, 체감. 그런 경험이 이 현장에서 있어야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는 그 진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대종사님이 오셨대. 대종사님 여와 관련돼서 법설을 했대. 그것은 필요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점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여기 제가 법문 공부라고 해서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이 중에서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묵타원 권오연께서 대종사님 법설 이렇게 그 정리를 해갖고 이것도 원강에 아마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법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설 하시면서 일본 경찰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큰 머슴 노릇을 하고 큰 일을 하여 주고 있다. 이게 대종사님 스케일이 있어요. 일단은 맡겨는 머슴 노릇을 하는 역할로 일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큰 머슴들은 저희들의 의무와 책임만 할 따름이요. 상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이니까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찰들은 결국은 시켜서 하는 거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들도 시켜서 하는 것도 많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자, 봅시다. 지금은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미개국 취급을 받고 멸시와 압박, 천대를 받고 사르나 울분하고 한탄하고 살지만은 울분에 차죠. 장차, 자, 여기 중요해요. 이 법이 뭐예요? 이런상의 진리, 사원사유, 사막팔조. 이 법으로 인하여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실천하고 보급해야겠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법으로 인하여 세계의 종교 부모국 나오죠? 여기에 종교 부모국이 될 것이고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다. 이 말도 제가 알기로 한원나 한해치의 그 정산종산이 법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조선이 갱조선 하니 이건 전망품 5장이 대종경 전망품 5장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조선이 갱조선 하니 어변성룡이라. 이건 전망품 23장에 나온 거예요. 금강산의 주인을 맞는 날이 멀지 않으리라. 이건 전마품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인 찾을 때 준비 없이 어찌 손님을 대접할 것이냐. 준비는 그날 나옵니다. 삼대력 공부다. 여기선 사막수행을 말한 거예요. 사막수행을 내가 대운산이 말해준 사막수행으로 삼대력을 갖추면은 금강산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숭례문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숭례문을 대종사님이 또 숭례문을 보시고 또는 숭례문을 지나서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옛날에 경성이라면 사대문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중심지가 거기잖아요. 그 안을 들어가면서 대종사님이 꿈을 꿉니다. 포부와 경륜을 딱 펼치십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도덕사업인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엄부와 자모,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엄부와 자모, 수레의 두 바퀴, 그렇잖아요. 정치가 아니라 대종사님은 종교에 그걸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걸 펼치시겠다. 그리고 이 땅이 그런 도덕 사업의 정말 중심지를 만겠다. 그 핵심적인 곳으로 금강산 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대종경 교육품 39장 한번 펴보세요. 교육품. 이게 숭례문을 보시면 이런 다 읽게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교육품 3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이 개선되면 대종사님 교법 마음이 개선되면 나라와 세계의 정치 또한 개선되리니 정치와 종교가 비록 분야는 다르나 자, 분야는 다르다고 했죠? 그 이면에는 서로 떠나지 못할 연관이 있어서 한 가지의 세상의 선불선을 좌우하게 되나니라. 이게 바로 정산정사님의 정교동심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정산정사님 정교동심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읽어주면 돼요. 사람이
말하기 힘들면요, 이 대종사님 법서를 읽어드리면 돼요. 뭐라고? 정교동식이 뭡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요. 각 종교가 개선되면 사람의 마음이 개선될 것이요. 사람의 마음이 개선되면 나라와 세계의 정치가 또한 개선되리니, 여기서부터가 좀 핵심 되겠죠. 정치와 종교가 비록 분야는 다르나, 그렇죠. 분야는 다르죠. 그 이면에는 서로 떠나지 못할 연관이 있어서 이게 정교 동심의 표현입니다. 한 가지 세상이 선불선을 좌우하게 되니라. 정치와 종교가 서로 잘해야 세상이 예, 좋게도 되고 안 좋게도 된다. 그 말을 여기는 이런 포부를 어디서 했다고요? 숭례문을 대중사님이 보시고 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숭례문을 우리가 보면은 무슨 가서 뭘 해야 돼요? 대종사님이 정상에 첫 발을 들고 숭례문을 보시기도 하고 숭례문을 거쳐서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 조선 장래와 도덕 사업에 대해서 꿈꿨던,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아우르 정치와 종교를 전부 다 이 인류를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는데 대종사님은 이 종교의 도덕 사업으로 꿈을 펼쳤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이런 말도 하세요. 앞으로 시대 여기 그 251쪽 교재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말, 농판 이런 말 나와요. 농판, 천진, 고진. 이 고진이 고지식하다는 말인데 이게 고지식이라는 게 지금의 고지식의 표현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좀 있잖아요. 그런 말로 쓰신 건데 여기서 핵심 용어가 농판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대사님 그 사투리 표현으로 번뜩번뜩하는 자는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앞에 막 이 동아시아가요 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공자님도 말 막 앞서고 막 한 사람 별로 이게 좀 그런 전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대종사님이 보면은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농판같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그 실력도 키워야 된다. 도덕 사업을 하려면은 머리만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럴 수는 없고 마음의 실력이 진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어떨 때는 그걸 다 감내도 할 수 있는 어떨 때는 멍청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실력까지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숭례문을 가시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어떤 것인가? 라는 고민이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왔죠. 이 순임금과 단주했을 때 이게 옛날에 요임금이 단주에게 신선의 바둑판을 주었던 그 도덕 사업을 우리가 꿈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길게 했어요. 처음이라 이게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 되게 길게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숭례문 옆에 뭐가 있어요? 남산 있죠? 남산. 그리고 남산 아래에 뭐가 있어요? 그 당대 번화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 충무로, 남산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대종사님이 남산에 가시면 거기를 이렇게 거쳐 가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남산이라는 공간, 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남산 아래에 그 남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순례할 때 북촌길 말하잖아요. 북촌길과 이렇게 대비되는 남촌이 있어요. 남촌. 거기는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어찌 보면 지금도 명동 우리가 가면은 명동의 그 뭐라고 지금도 화려함으로 보죠. 근데 명동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 일제강점기하고 떠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그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 보세요. 243쪽. 경성 최고 변화가 진국의 혼마치, 명동, 충무로 이러고가 금융산업 중심지인 황금정, 그러니까 을지로. 그러니까 명동, 충무로, 을지로. 그리고 남상 부분은
일본인들의 고급 주택가. 이렇게 이런 걸 통합돼서 이걸 남촌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건요. 조선 사람들은요. 여기에 정신적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도 빈부차가 나면은 부자들의 그 존재 자체가 상처가 돼요. 세상이 부자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회를 너무 정당화시켜버리고 내가 못 가는 것이 나의 실력 부족이지 그건 옳은 거다고만 만약 세상이 그렇게 정의되면은 과연 이런 사고를 대종사님의 사고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도저히 정당화가 안 돼. 그러면 세상 불만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만 있나? 어, 자, 근데 그때 당대도 정신적 상태고 또 부러움, 환희, 갈등, 이런 어떤 그런 굉장히 다중적인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숙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게 근대화, 이게 물질 개벽, 물질 문명이 이렇게, 특히, 산업자본주의, 이제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더 발전되고, 더 나아가면 금융자본주의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이 일제를 통한 우리 자본주의는 굉장히 천민적 자본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경험이 천민적 자본으로 가는 이 경험을 잘 극복하는 우리의 그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의 축적, 상대적으로 조선인들은 빈곤하고 일제의 어떤 그런 파쇼적인 어떤 그 뭡니까 권력의 힘, 경찰권 뭐 이런 거 그래서 통제받고 민족적으로는 차별받고 이런 것이 그 남촌이라는 그 공간에 굉장히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힘이 깔려 있죠. 여기를 대종사님이 지나가시고 또는 거기를 남산에서 그 밑을 바라볼 때 대종사님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죠. 우리가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남산 이 일대에 이런 것이 문신처럼 박혀 있다. 이럴 때 대종사님께서 이러한 공간을 보시면서 어, 대종사님은 이것을 전부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부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민족의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강점되는 그러한 역사적 아픔을 전제하면서도 일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또 물질 문명은 나름대로 잘 선용하려고 하시는 면이 또 대종사님 계십니다. 자, 이 교재 보세요. 252쪽 보면은 어, 이게 지금 원기 21년 1936년 2월호에 회보 22호에 발표된 이 법설인데 이게 전막품 27장에 대종경 전막품 27장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지금도 경성 같은 데에는 직업 상담소라는 곳이 있어서 혹 남의 고용력 같은 것을 소개해 주는 데가 있거니와 이 다음으로는 상당한 직업 소개서가 생겨나서 구, 부직업자에게 편리를 주게 되면 금사는 혼인소개소, 타가소, 양로당, 유아 있는 그런 게 타가소는 아이가 있는 사람인데 맡겨놓고 직업에 다닐 수 있잖아요. 이걸 유아 있는 직업부인들은 매일 타가소에 갈 적에 타가소에다가 각자의 유아 아이를 맡겨두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무위탁한 노인들은 양로당에 이렇게 모시게 된다는 거죠.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각종 각색 그 상점, 간이식당 이렇게 해서 매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재봉소, 세탁소. 지금도 되게 이게 뭐냐 좀 변화가 있지. 형태, 구조적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 시대에 이렇게 직업소개소 같은 거라든지 타가소, 양로당 이런 것은 정말 큰 변화죠. 각 가정에서 각 가정 그래서 윤리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윤리가요 전부 다 가정 윤리예요. 그렇죠. 부모도 네가 뭐 모셨냐 안 모셨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물질 문명이 이렇게 형성, 자 이것도 물질 문명이에요. 타가소 양로당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는 가정 윤리에서 좀 벗어납니다. 그게 사회 윤리화 됩니다. 부모를 모시고 그런 것도 사회 윤리화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가 앞세대를 잘 부양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질 문명이 발달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사회에서 책임져라고요? 어린 파획도 없어요. 그래서 물질 문명의 변화는 정신 문명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기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어, 앞으로 대종사님이 그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은 막 그 건물, 지금 현재 막 고급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굴 속에 집도 짓고 뭐 엄청난 누각도 짓고 뭐 이런 시대에 대한 인식도 여기 나오는데 이게 물질문명과 연관해서 세우는데 대윤사님의 물질문명 선용의 태도가 어디서 저는 이런 걸 많이 사유하시게 될까? 대윤사님 감각 감상을 하실까 했을 때 이 남산 아래 남촌의 공간에서의 느낌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본문 같은 경우도 그 남촌이라는 공간에서 이 본문도 읽어보고 이걸 현대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하고 물질 선용의 대상으로 여기 등장되는 게 직업 상담소, 직업 소개소, 혼인 소개소. 옛날에는 중매일지 혼인 소개소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혼인 소개소 개념이 나는 솔로 뭐 그런 걸로 방송이 될 정도로 사람이 당연한 내용으로 될 그 정도로 지금 돼 있잖아요. 타가소 양로당 또는 간이식당 각종 상점 지금은 이제 뭐 24시간으로 그 열려 있고 재봉소, 세탁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물질을 선용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중사님 이것도 남산 아래에 지금 우리가 보통 남촌이라고 하는 명동, 충무로, 물지로 이 공간에서 이 본문도 소화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순히 거기서 뭐 어쨌다 이런 문화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앞으로 해결해서 밀고 나가고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시대를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가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정전의 개교 동기를 우회할 수 없다. 남산에서 저 밑을 쳐다볼 때도 그런 대종사님의 시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연마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252쪽이 말해본 거예요. 254쪽 봅시다. 여기에 이제 경성 시가지를 둘러보신 소감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254쪽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교재 이것도 잘못됐어요. 교의품 31장이라고 했는데 32장이에요. 이렇게 책을 쓰면 맨날 틀려요. 이거 교정을 본 사람도 못 잡아요.
이게 뭐 31장인지 32장인지 찾아보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 맨날 고치는 게 일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나중에 대종경 교의품 32장도 읽어보시고 이것도 읽어보세요. 자, 대종사 경성 시가지를 둘러보고 경성 시가지 나왔죠? 경성 시가지가 어딜까요? 태평로 지금 그 대종사님이 열차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고 가고 또 버스 타고 이동하고 그런 과정일 때 태평로를 쭉 지나갔을 거라고 봐요. 여기 이 동네도 되고 남산에서 바라볼 때 아까 그 남촌 일대들을 여기가 번화가니까 이 번화가에서 느낀 소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 남산에 올라갔을 때 번화가를 쳐다보면서 이 본문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대종사 경성 시가지를 둘러보고 그 소감을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입는 것은 하나는 물질의 문명이요 하나는 도덕의 문명인 바 물질 문명은 사람들의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유익을 끼쳐주니 그 은덕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발명하여 준 여러 연구자에게 감사한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질 문명은 현상에 나타난 것이므로 그 효과가 빠른 반면에 변천이 있는 것이며 그 성질이 고정한 반면에 국한이 있게 되므로 그들의 명예와 공덕은 드러나기도 쉽고 묻히기도 쉽다. 도덕 문명은 사람의 정신에 근본적 원리를 끼쳐주니 그 은덕을 입은 우리들이 그를 천명하신 모든 성철, 이게 성인과 철, 우리가 철학자 할 때, 근데 그런 말은 그 철학자를 말한 건 아니고, 이건 이거 다 성자입니다. 성철에게 감사할 줄 몰라서 되겠느냐? 도덕은 원래 무형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니 그 공효가 더딘 반면에 유상무상 일체법을 포함치 아니함이 없으니 재생의세하는 위대한 힘을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인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물질 문명의 현상은 찾을 줄 아나 도덕 문명의 근본은 찾는 자 적으니 이에 큰 유감이다. 마지막 말은요,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마지막 이 말 있죠. 요즘 사람들한테 지금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질문명의 현상은 찾을 줄 알지만 도덕문명, 우리로 말하면 정신개백의 그 길을 찾는 자 적으니 큰 유감이다. 여기서 물질문명, 도덕문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런 그 원불교 대종사님이 개교 동기에 정말 왜 대종사님 왜 종교를 열었냐 물어보면 개교 동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개교 동기를 논할 수는 없고 대종사님 시대 구분을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그 생기는 물질 문명의 태동을 기점으로 시대를 앞세대 뒷세대로 나눠버려요. 어마어마해요. 깨달은 자 아니면 이런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앞에를 선천시대, 뒤를 후천시대, 후천개벽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에 물질 문명이 발달과 함께 이 도덕 문명인 이 정신 개벽이 안 되면은 곤란하다. 그리고 두 문명의 차이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이런 감각 감상을 어디서 하냐? 서울시가지. 저는 그게 명동, 충무로, 울지로, 태평로 그 길, 여기를 벗어나지 그 일대에서 경험되는 거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서울 변천사, 일제시대 서울의 뭐 도시 변천사, 뭐 이런 것에 다 휩쓸려 버려요. 이 현장에서 대종사님의 행보가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정전 대종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자극이 되고 공부심을 증진시키는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앞으로 가봅시다.
뭐 이제 대종사님이 남산에 오르죠. 이 남산에 오르는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어, 그 조선박람회 지금 경복궁에서 했던 조선박람회 마치고 얼마 안 있어서 대종사님이 남산에 오르신데 남산에 그 사진 보면 옛날 항공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 조선 신궁이죠. 신궁이란 건 벌써 격이 높아요. 우리 교당으로 말하면은 특급지 교당이야. 신궁도 교당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 교당이야. 교당. 근데 그 급지가 높아요. 아주 높은 급지. 특별 관리 그 교당인가? 뭐 그 정도 말을 말하면 되나요? 그게 격이 그렇게 딱 안 맞는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 쫙 있고 지금 백범광장 그 일대 있고 더 올라가서 이제 안중근 그 동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저번에 같이 갔잖아요. 이렇게 발굴됐던 그 자리. 그게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쫙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비행해서 이렇게 찍은 거 있죠. 여기를 대종사님이 올라가셨는데, 청년들하고 만난다고 지금 대종경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지금 대략 그 백범광장 쪽에서 만나셨는지, 더 올라가서 안중근 동산에서 만나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대종사님도 지금 우리 서울타워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또 거기서 저 위에서 만나셨는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디선가 만나신 거죠? 만나셔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데, 음, 이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대화가, 대종경 전만품 10장, 11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대종경 전만품 10장, 11장을 읽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그게 나와요. 그 청년들이 이게 아마 사회주의자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 같아요. 이 친일여행을 했던 이게 보청교로 알고 있어요. 보청교. 지금 정읍 이밤리에 있는, 이밤리 가면 11전 지금 기둥도 있고 그래요. 그 11전에 위에 기둥이 세웠던 그 목재, 그게 백두산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서울의 조계종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다시 조립해서 이렇게, 예,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보청교가 사실은 보청교가 이게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돼요. 그런 게 너무나 보청교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 또 보청교도 일부 또 단체들 이게 이렇게 친일의 행위하고, 왜냐하면 일제가 압박을 해서 보청교를 문 닫게 하려고 하니까 협조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말이 나오는데,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그 지금 대종경 전망품 10장에서 보면은 뭐랄까 옳은 길, 정도와 사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도는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로운 것 같으나 필경에는 해로운 것, 해롭게 되는 것. 이게 정도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항상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뭐가 용두사미가 돼요. 그럼 내가 사도인가? 그런데 내가 사도가 안 되려면 여기 정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해로운 것 같으나 필경은 이롭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정도예요.
사도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로운 것 같으나 필경에는 해독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 일도 잘 안 되지만 남도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사도 길에 들었다. 삿된 길에 들었다. 자기가 창조해야 됩니다. 정도를 갈지 사도를 갈지.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 정법관이 있는데 정법이 뭐냐? 대종정마법 12장에 보면은 이 교재 244쪽에 있어요. 뭐냐면 어, 세상에 게 도둑질은 나쁜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는 또 사람이 있어서 안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운사님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게 참 우리가 이걸 의지적으로 알아야 돼. 그런데 하물며 정법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정법이 무너지면요. 대운사님 말은 정법이니까 자연스럽게 안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도덕질도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계속 남아 있는데 정법을 우리가 옳은 법을 올바른 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땅에 떨어져서 무너져 버리게 하면 우리 인류가 진짜 불행한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대종사님의 교법을 우리가 이론상 진리, 사은사유, 사막파트 이 교법을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이 정법의 길을 우리가 확장해서 해 가야죠. 우리한테 이 대종사님께서 책임을 당부하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야지 정법이니까 우리는 안 무너지고 결국은 누구든지 할 거야. 이렇게 읽어버리면 문맥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문해력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정법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우리의 소신과 확신은 있다 해도 그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서 그것을 꽃피게 해야 된다는 대종사님의 당부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에 보시게요. 246쪽에 보면 포수와 머리꾼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흥사님께서 그러면서는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남산에 가서요. 이론상 진리에 근거한 이 공포운 법률운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세상에 무리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사냥할 때 보면 몰입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재촉하는 사람들은 그 반성을 촉구하는 세계 사업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 이런상 안목으로 보면 선악이 다 끊어진 이런상 안목으로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세상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 해독을 죄벌을 받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된다라는 시각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서를 보고요. 이 안에서 이런 쌍의 안목도 알아야 되고 이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펼치는지도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서 공정영주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는 것은요. 여기서 선악업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뭡니까? 업보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어찌 보면요.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악한 걸 보고 반면교사도 하고 정면교사는 그걸 긍정적인 걸 통해서 그 뜻을 알아내요. 정면교사, 반면교사를 다 은혜로 드러내는데 대종사님의 대각의 위대한 점은요. 이론상 진리에 공안 진리가 있는데 그 공안 진리를요. 은혜로 풀어낸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어요. 있다고 해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못해요. 은혜라는 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 된다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대종사님 은혜 그 사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이 이런 쌍의 안목으로 보면 자타에 국한이 없는 이런 쌍의 안목으로 보면은 나의 삶에서 부모운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 내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울 때 나를 거듭나도록 키워주는 일체의 인연들은 다 부모예요. 살다가 보면 어려운데 그 사람을 만나서 또는 어떤 자극을 통해서 꼭 좋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또 막 자극을 통해 갖고 내가 분발해서 거듭나요. 또는 그 역량을 막 키워내요. 다 부모.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인생의 진짜 돌파구, 어떤 삶의 가치를요, 그 속에서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뭔가 공급받게 돼요.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날 때, 정말, 아까 전에 있었던 선입견이나 뭐 집착, 이런 게 다 떨어진 그 자리에서 드러나면 그게 그 빈 마음이 바로 은혜의 마음이에요. 말로 하려니까 무척 어렵네요. 제 말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이런 쌍 진리관은요, 불교의 선문답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선문답 거기에 한정돼 버리면요, 이 텅 빈 자리가, 텅 비고 고요한 이 자리가 은혜가 역력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가면요, 우리가요, 이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 교리의 근거인 초태단 대종사의 대각의 근상인 이런 쌍자리 근원에서 어떻게 이 텅 빈 자리에서 은혜를 표출되는 것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막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걸 어떻게 세상에 펼치지? 대전사님이 일제강점기에 이 시대에도 이 법을 펴셨는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펼치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요, 성지순례에 뭡니까? 힘이 없어져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대조사님이 또 남산에 올라오셨어요. 뭐 해요? 대종교 불치본 17장에 그 내용에는 올라가면서나 이게 쭉 한양공원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보면서 한양공원 그 표지도 봤잖아요. 이게 아마 한번 한양공원이 되니까 일반 또 대중들은 그 한양공원이라고 다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을 정할 거 정말 중요해요. 한 번 정해놓으면 어려워요. 그 한번 바꾸기가 진짜. 그래서 처음에 명칭을 만들 때 굉장히 서로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서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 한양공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거기를 가셔서 아마 이게 그때 도남동 해관 시절에 같이 이게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때 여기서 뭐 북악산도 말씀하시고 뭐 한강수,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항상 야 이게 저 위에로 이제 타워 올라가면 다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한강이 보이나 했더니 보인다네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작게 보이나 봐요. 작게 보이는 거 참 우리 같은 사람 알기가 쉽나. 그 정도 본 것 같고 보인다고 했을까? 또 그 생각도 해요. 좀 어느 정도 보여야지. 그래 이걸 보면 정상에 올라가신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다고 뺄게 제가 이걸 보고 대윤사님이 남산 정상에 올라갔다. 야, 우기거든요. 맞죠? 이게 분명히 올라가셨어. 근데 여기 보면 공원 얘기가 나와요. 공원. 공원이 뭐예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공원을 찬성해야 됩니다. 원불교 교도는요, 대종사님 가르침에 따라서요, 공원 만들기를 좋아해야 돼. 근데 여기서 공원이란 건 단순히 그냥 이런 어떤 그 문명의 어떤 방법으로 공경만 아니라 대사님 그랬잖아요. 이론상 법에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인 줄을 알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공부가 되고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 같이 남산에 가서 더 이 어려운 형국에도 북한을 확 터버리는
그러한 심경을 내가 갖고 있나? 그런 것도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그 자리가 남산이 이런 쌍짜리를 직관하고 관조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분히 여기에 뭐 소창, 뭐 기분 전환한다는 게 그 정도의 기분 전환이 아니라요. 이런 쌍자리에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남산 정상에 올라가서 말 그대로 쫙 쳐다보면서나 내가 과연 자타의 구간을 벗어날 수 있고 어떠한 국집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이게 요 내용이 불지품에 보면은요. 불지품 16, 17장에 보면은 광활한 천지 얘기를 합니다. 남산 올라가니까 광활한 천지가 되죠. 이때 우리 착각해요. 광활한 천지라고 하면 이것을요. 저쪽에 광활한 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쌍 진리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는 마음과 천지가 둘이 아닌 마음이 천지고 천지가 마음인 그러한 광활한 천지. 이 광활한 천지는 이런 쌍의 경지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광활한 천지로, 근데 광활한 천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선생님 말씀이 마음을 한번 널리 살펴라. 옮겨서 널리 살펴라. 이렇게 말해요. 국집을 벗어나서 그러면은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건 낮은 대로 다 경우에 따라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세상이다.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그것도 남산에서 우리가 공부심으로 진작됐을 때 남산에 오르신 대종사님의 그 마음하고 우리는 연결돼서 성지순례의 깊은 맛이 드러났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쭉쭉쭉 한번 대종사님 첫발부터 해서 남산에 관계된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항상 성지순례 하면 정전이 더 이해가 잘 되고 대종경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성지순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 들어서 그래서 법문순례가 되고 법문순례를 통해서 깨달음의 순례로 우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겁니다.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공부심이 증작되고 공심도 늘어나고 신심도 커지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서로 뭐 저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실 얘기고 근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마치고 잠시 한 1, 2분 잠깐 호흡 좀 고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